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약속대로 제가 매일 찾아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음 주에도요. 제가 매일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개편 중이기 때문에요. 조금씩 좀 변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에는 안 드시는 분도 나오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주제도 나오기도 하는데 개편 과정에 시뮬레이션? 한 번쯤 이렇게 시험 방송 중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싫다는 댓글이 올라오면 과감하게 정말 정상적인 개편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다 뺄 겁니다. 시험을 해볼 수 있고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에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를 맞을 때는 강하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칭찬도 정말 격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반하장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요 정준길 단장님 모셨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단장님 이번에 여성 TF팀의 단장, 법률 단장 또 맡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바로 발족식을 할 건데요. 네네. 여성 특위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책임감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네. 인간을 존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게 제 꿈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 특위임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저는요 남녀 차별이란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 인간 평등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비록 여성특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출범하지만요. 이제 앞으로는 인간에 대한 그리고 인권에 대한 이야기. 저는 인간의 권리, 인권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단장님. 네. 여학생 4명이요. 부산 후미진 공장에서 후배 여중생을 벽돌, 소주병 그리고 사다리로 정말 1시간 넘게 폭행을 해서 피투성이로 만들었던 사건이 있는데요. 네네. 제가 그걸 지난주에 수업을 했어요. 네네. 학교에서. 근데 학생들은 그 영상이 장난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 영상이 가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 분들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진짜 그 영상을 보고요. 처음에 제가 한 다음에 저도 모르게 진짜 울어버렸어요. 진짜. 왜냐면 그 영상을 찍은 애들도 너무 잔인하지만 그 영상을 돌려서 보는 사람들도 잔인하고 그 당한 그 여학생은 도대체 그 슬픔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감당할까 싶었는데요. 자, 문제가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가해자가요. 정말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사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나오자 소년법 폐지가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고 소년법 폐지에 대한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법을 청소년 보호법 폐지하자는 청원안이 올라갔답니다. 그리고요.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이 말을 한 의원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청소년 보호법이랑 소년법은 전혀 다른 법이고. 당연하죠. 청소년 보호법은 그야말로 보호를 위한 법이고요. 소년법은 처벌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형법이 결합되어 있는 특별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형법이라는 체계가 있는데요. 그 형법이 어른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동을 위한, 소년을 위한 소년법을 하위법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형법의 옆에 둔 것입니다. 왜냐면요. 특별하게 이 대상을 위해서 처벌하자라고 하는 법이 하위가 아니고요. 옆으로 두고 특별법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 형법보다 좀 더 대상을 한정 지어 두는 법이고요. 좀 더 형법 체계와 형사소송법 체계보다 다르게 만들어 둔, 즉 하위법이 아니고 특별법입니다. 여러분, 특별법이 형법의 특별법 중 하나가 소년법입니다. 그런데 소년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형법의 특별법인 다른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 아닌데 그 법안에도 소년법과 관련된 법들은 중간중간에 나온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왜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그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부터 이제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의 이런 범죄가 흉포화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소년들을 이렇게 소년법이라는 별도의 법으로서 이렇게 보호해 줄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피해자들을 또는 사회를 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소년법 규정을 폐지한다든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좀 더 강화해서 네. 제대로 그런 사람들을 처벌받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또 피해자들을
지켜주는 길이 아니냐라는 시각에서 지금 이런 소년법 폐지 내지 개정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은 어른과 똑같이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바로 응보형 관점인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법은요, 우리 교정, 특히 우리가 이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요, 과거에는요, 응보형이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최근 들어서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응보가 아닌 바로 교정과 교화로 돌아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독일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요,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처우라는 테오아라고 테토오퍼, 그러니까 피해자 가해자의 화해를 유도해서 화해시키는 제도가 지금 모든 곳에서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특히 소년법에는 세계적인 추세가 화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소년법을 폐지하고 강력하게 지금 처벌하자라는 여론인데요. 자, 단장님,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형사 책임이 인정돼야 되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어떤 특정한 행위들을 불법이라고 말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그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범죄 이런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위법한 행위를 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규범적 평가를 해서 비난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정한 나이,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일정한 나이,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스스로가 자기를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일정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속칭 말하는 형사 미성년자라는 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형법 구조에서 14세 미만의 자인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게 되어져 있는 거죠. 네, 그런데 14살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모두가 14살 미만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죠. 네. 사실 이제 독일에서 14살이 되게 된 이유는 네. 우리 최고위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학제가 그렇잖아요. 네, 14세 커리큘럼상 네. 14세가 되면 일종의 의무 교육이 끝나는 나이였기 때문에 네. 그 나이를 기준으로 14세를 한 건데 그것이 이제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형사 미성년자 제도가 들어오면서 네. 큰 고민을 하지 않고 사실은 14세로 한 거죠.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14세를 굳이 뭐 얘기하자고 하면은 아마 중학교 2학년? 2학년 네네. 정도 되는 나이인데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12세로 하거나 안 그러면 중학교를 졸업한 15세 정도로 하는 어떤 입법자의 고민이 과거에 필요했었는데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독일에 14살로 돼 있으니까 14살로 받았는데 아주 뭐 낮은 데는 7살도 있고요. 또 심지어 서구 북구의 미국 북유럽,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18세인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요, 14살이 맞습니다. 네. 프랑스는 13살 미만이고요. 영국과 호주는 10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15살, 포르투갈은 16살,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18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14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간에 정말 적정선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18살부터 7살까지 다양한 연령이 형사 미성년자 나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단장님. 지금 네. 현재 소년법을 폐지하자라고 하는 입장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력 범죄를 저질렀으면 강력하게 어른과 똑같이 처벌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년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강력한 범죄 그리고 네.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된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형법이 있는데 소년이기 때문에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지는 건데 네. 그 소년법이 우선 적용되어지는 것을 막자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네. 또 다른 경우는 나이 문제죠. 네. 지금 14세로 돼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4명 중에 다 친구인데 3명은 되는데 1명이 14세 미만이라고 처벌 안 받으니까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얘도 처벌받게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그런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장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명이 같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네.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법이 소년법이라는 어떤 대원칙의 특별법을 만들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는 약간 좀 불합리해 보이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이 작은 불합리해 보이는 결과를 막기 위해서 그럼 소년법 자체를 폐지하자.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각서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질문이 있어요. 예, 예. 자, 이 4명이 같이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그냥 성인들인 경우에요. 네. 자, 4명 중에 한 사람은, 그러니까 단장님은 검사 시절에 계셨으니까 제가 네. 질문을 할게요. 4명 중에 3사람은 멀쩡한 정신이에요. 네. 한 사람은 술을 엄청 먹었어요. 네, 네. 형량 같습니까? 네. 다르죠. 그쵸? 네, 그럼 또 다르죠. 질문이 있습니다. 4명이 같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네. 한 사람이 농화자예요. 네. 같습니까? 농화자는 지금 우리 형법에 감경하게 감경이죠. 되어져 있죠. 반드시 그러니까 감경하게. 감경이잖아요. 네네. 그럼 형량 같습니까? 같지 않죠. 그럼 4명이 있어요. 네. 한 사람이 금치산자예요. 네. 형량 같습니까? 다르죠. 그럼 4명이 있어요. 제가 지금 예를 계속 드는데 법률 조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9조, 10조, 11조 네.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네. 4명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한정치산자예요. 같습니까? 한정치사자는 감경할 수 있게 돼 있죠. 감경이니까. 네네. 지금 이 4명이 어른인 경우에도 형량이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를 수 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히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형을 안 받을 수도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 충분히 않습니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단장님, 이 소년법의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그건 맞죠. 형사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형사 책임의 예외 사유를 뒀고 범죄자가 공범이거나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자 중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생길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러나 언제나 모두가 똑같은 조건에서 처벌 대상은 아니잖아요. 양형에서 그렇죠. 바뀔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논리대로라면 결국은 단순하게 지금 소년법의 형사 미성년자나 소년법을 다룰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형사상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가 맞는지도 따져봐야 되는 것 같고요. 바로 책임론 부분이 다시 그렇죠. 흔들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그렇다고 하면은 오히려 음주 감경 부분은 제일 문제 아닌가요? 음주 감경 문제 많죠. 아니 술을 마셨다고 해서 봐줘야 한다. 그 논리는 그러면 만약에 마지막에 사고를 치기 위해서 술을 막 마시고 그런 다음에 몸에다가 술을 바른 뒤에 내가 술을 마셨다라고 주장하면 그렇죠. 감경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음주 감경이 더 문제인 거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는- 다만 지금 이제 요 사건에서 조금 더 소년법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소년법이 적용되어지면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불가능하잖아요.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에 사형을 하자라고 또 법안도 또 제출을 했어요. 어느 분이 했는지 저 참 궁금한데 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사형제 이거를 존치할 거냐 폐지할 거냐를 두고 얼마나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까? 네. 그 큰 논쟁이 제대로 지금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소년들을 지금 형사처벌 네. 수준을 지금 좀 사형까지 하게 하자는 거는 이건 좀 지나친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네. 소년법을 폐지한다는데 공감을 하고 지금 뭐 10만, 20만 계속 폐지에 서명을 하고 있대요. 네네. 그뿐이 아니라 개정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주 단순하게 개정은 연령 개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죠. 또 아시겠지만 무기징역 20년으로 하자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자, 무기징역 20년 이 부분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사형이고 그다음 무기징역. 무기징역 다음에 이제 유기징역인데 유기징역은 우리 형법에 의하면 42조에 의하면 원래 30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1개월에서 30년까지 하게 돼 있는데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 하게 되어져 네. 있어요. 지금 법이. 그런데 지금 이 소년인 경우에는 네. 무기징역이나 사형은 선고하지 못하게 돼 있고 그쵸. 그런 경우에는 형을 최대한 15년까지 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네, 그 15년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과거의 형법이 유기징역형은 과거에 15년까지로 돼 있고 이제 형을 개정됐죠? 가중하는 경우에는 25년까지였거든요. 근데 이게 개정되면서 30년과 50년으로 지금 바뀐 그쵸. 상태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 볼 때 형법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 소년법의 최고 형량도 15년이 너무 낮다. 그래서 좀 올려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올리는 방법이 형법과 비교해 보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형법이 15년, 25년에서 30년, 50년으로 올렸으니까 최대 유기형을 30년까지 늘리는 방법이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인데 30년은 너무하다라고 보고 15년에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조금만 올리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른정당의 하모 의원이 얘기한 20년으로 늘리자는 이제 그런 방안인 거죠. 근데 그것도 역시 너무나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사실은 원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거나 그럴 때 법제실이라든지 아니면 입법자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몇 년형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 지금요 양형이라든지 아니면 형의 기준을 보면은 좀 들쑥날쑥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폭행했을 때가 2년 이하의 징역이죠. 지금 2년 폭행죄가. 이하죠. 네. 그런데 사람이 개를 때렸을 때가 1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근데 네. 그걸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리자라는 법안이 발의가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람이 개를 데리고 가는데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이 개를 때리고 싶을 때 개를 때리면 안 돼요. 주인을 때리면 형이 더 작아져요. 이 말도 안 되는 형량의 기준이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고민을 하지 않고 형량을 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한 가지 좀 더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그 4명 중에 1명이 형사 미성년자니까 처벌받지 않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논리들이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네. 게 자,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르면 10세에서 14세까지는 그 저기 보호 처분을 10살로 발음해 주세요. 10살. 예. 10살. 죄송합니다. 네. 예. 그래서 보호 처분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록 형사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럼요. 이거를 두고 뭐 마치 모든 책임으로부터 형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처럼 그러니까 집에 이야기하는 간다고 것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적절하지 네. 않고 그다음에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전부 다 형사 책임으로 화하려고 하는가? 저는 그게 참 의문이에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성년자가 예를 들자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네. 그 부모한테 감독자의 책임이 인정돼서 755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네.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물론 손해배상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 같고 다 물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꾸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모든 것을 다 형사 문제화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이 능사다. 이런 관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도도 지금 폐지하자는 여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강하게 가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리 소년이지만 소년이더라도 소년법 적용을 중요 범죄에서는 배제하고 그리고 그런 애들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사형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상당히 강경한 그리고 전체적인 법 네. 체계에 맞지 않는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형 제도를 존치할 건가 말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강경한 어떤 주장들이 막 나오는 것 우리가 같습니다. 고민해야 될 주제가 많아요. 사형도 그렇고요. 그렇죠. 또 낙태도 그렇고요. 네. 안락사도 그렇고요. 네. 전 장기매매도 그렇고 고민해야 될 주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소년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미래 그리고 우리 정말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일부 정말 이런 나쁜 아이들이 근데 사실요. 10살인 아이들도 나쁜 애들 많아요. 물론 그렇죠. 그 7살인데도요. 아 진짜 그래. 7살인데도 이미 아는 애들이 있어요. 네. 저는요 이 내용 얘기할 때 목욕탕 입장 연령 좀 정확하게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엄마들이 8살인데 데리고 와요 여탕에. 8살 데려가도 되나요? 아니요 저 몇 살이니 물으면 5살이라고 해요 애들이. 아, 근데 걔를 몰래 물으면 걔가 초등학생이에요. 예. 저는 그것도 사실은 이 연령의 문제가 되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아이는 8살인데도요 되게 해맑은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5살인데도 해맑지 않은 아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아이들이 똑같이 목욕탕에 입장을 한다. 저는 반대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형사 미성년자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네. 연령을 꼭 정하면 모두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네. 불만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나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나이가 어려.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소년법이 있어서 처벌을 안 받는다는 걸 아는 아이들이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병리적인 현상들을 접근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형사처벌이 좋고 유효한 수단일 수는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손해배상 등 민사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런 학생들이 죄를 저질렀는데 나는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그것을 악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도대체 누가 이 애들을
그렇게 만드느냐. 저는 그거는 학교에서 교육을 잘못시키고 부모들이 애의 교육을 잘못시켰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애들이라는 것은 어린애들이 아직 자기의 어떤 가치관, 주관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변에 가까이 있는 선생님이나 부모들 그리고 또래 집단 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은 제대로 그 가운데서 올바르게 그 청소년들, 아동들을 이끌어줘야 될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결국 얘네들이 또래 집단이라든지 또는 또 잘못된 어떤 언론, 그죠? 뭐 SNS를 포함한 이런 데서 잘못된 이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결국은 그건 이상한 그리고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꾸 이렇게 법을 강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발생은 저는 하지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네. 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착해야 한다를 가르칠 게 아니라 법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형법을 가르쳐야죠.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독일이 바로 그 방법을 쓰는데요. 저는 법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이게 나쁜 거야가 아니라 이게 범죄라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이 어떤 법인지를 가르쳐주고 법을 적용을 잘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자, 가스레인지로 불 한 번 내고 나니까 가스레인지 없애버리고, 라이터가 불을 내니까 라이터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집안에서 칼에 찔리면은 칼도 없애버리는 정책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저는 포퓰리즘적인 어떤 형사 정책이고 형사 입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당의 뭐 표모 의원을 포함한 사람들이 개정안을 냈고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낸 것 같은데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최고위원께서 그 표모 의원과 공개 토론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제가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이거 이렇게 포퓰리즘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자, 나는 소년법 전문가다. 그쪽이 소년법 전문가냐, 전문가기 때문에 입법을 하는 거냐, 붙자. 네. 한번 토론하자.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네. 11월 달에 하재요. 이건 말이 됩니까 지금? 지금 이게 급하다면서 발의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금방 발의했잖아요. 네. 연구 없이.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자. 음. 그래서 의원회관 찾아가려고. 언제 가시는데요? 제가 그래서 날짜를 딱 공지하고 네네. 내가 간다 예. 하려고요. 그날 하자. 네, 이렇게 그냥 하자 공개. 공개적으로 하자. 네. 네가 연락 안 오니까 가겠다. 네, 연락 예. 받아라. 받지 않으면 내가 간다. 딱 가려고요. 따라갑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왕 가시는 김에 네. 이런 어떤 일들이 참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발생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는데 네. 거기서 정치인들이 어떤 포퓰리즘적인 어떤 이런 법 개정안을 내면서 자기 인기 몰이를 하는 그런 어떤 행태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국민들한테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잘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마무리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12년도였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큰 사건이 있었죠. 그때 발칵 뒤집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법제실에서 정말 많은 법안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과연 이 법들이 통과가 될까요? 모두가 이 뜨거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소년법을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직 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소년법의 연령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논의가 있었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번에는 뜨겁게 끓다가 양은 냄비처럼 가라앉지 말고 이번에는 제대로 법을 만들어서 정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막 짜는 것이 아닙니다. 제 뜻과 이 이야기를 악마 편집을 해서 또 내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정말 웃으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소년법 제대로 개정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은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 됩니다. 아이라고 해도 때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친구도 때려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이 때리면 안 된다는 걸 어른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인기 몰이하지 마십시오. 가르치기 위해서 이번에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우리 모두 이번에 이 이슈를 다시 흘려보내고 세월이 지나서 2017년도 그랬더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표 의원님 의원실에서 토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요, 지금 청소년 문제, 즉 소년법에 관한 문제가 아주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정말 실제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분을 모셨습니다. 인천 참사랑병원에 계신 이계성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킬리안 연구소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연구소장으로도 지금 네. 계시고, 또 제가 듣기로는 소년원에서도 한 4년 정도 네. 그 아이들 상담 아이들을 그러니까 많이 하고 임상을 하고 네. 계시는 거고, 한 몇 명 정도 아이들을 보통 상담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소년원 들어갔을 때 그때 한 20%가 아이들이 정신과 약을 먹거나 정신과 문제를 갖고 있거나 네. 그랬는데 지금 한 40%까지 늘어서요. 지금 전체로는 한 60명에서 80명 정도가 상담하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소년원 안에서. 근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울증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역시 분노 조절 장애 애들이 제일 많아요. 선생님 제가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서요. 자기도 알아요? 네. 그러면 말보다 본인이 그걸 알고 본인도 그걸 힘들어 하나요? 네, 고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는데 제가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서 힘들어요라고 선생님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라고 상담을 온 거예요. 그럼 본인도 내가 그걸 한다는 게 싫은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아이들은 분노가 이렇게 빡친다고 그러잖아요. 빡치면 기억을 잃어버리거나 의식을 못 하거나 이제 깨보면 상황이 정리되어 있거나 묶여 있거나 누굴 때리고 있거나. 그 정도까지요? 네. 그 아이들이 보통 평균 연령은 몇 살 근데 정도인가요? 이제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14세부터 19세 성인 되기 전까지 아이들이 다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상담해본 그 아까 말했던 전반적으로 그런 다 네, 분포가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소년범들을 상담을 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얘는 정말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심각한 범죄를 저진 경우도 있나요? 예를 들면 얘는 범죄를 저지를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저지른 경우가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그를 분노 조절 장애가 정말 극도에 달해서 그랬던 그러니까 이제 경우가 또 이제 애들이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아이들일수록 어린 나이부터 폭력에 노출되었거나 아니면 음주를 일찍 시작했거나 이런 공통점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잘 놀다가도 아주 사소한 것에 이게 빡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이제 주먹이 나가고 이러니까 잘 지내가도 이제 큰 싸움으로 번지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이제 되게 그런 경우는 굉장히 우발적으로 이제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본 사례인데 이제 저도 네. 아무래도 소년범들을 많이 저도 접했었는데 제가 본 사례인데요. 16살짜리 남학생인데 이 남학생은 여자친구가 15살이에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연인 사이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네. 남자가 여자애를 되게 좋아하고 이뻐했는데 어느 날 여자애가 여기가 피투성이가 돼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온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둘이서 앉아서 진짜 너무나 단순하게 정말 떡볶이를 그러니까요. 먹고 있었던 거예요. 네. 마지막 남은 떡볶이 하나를 여자애가 먹어버린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네, 정말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떡볶이를 여자애가 먹으니까 남자애가 우리가 흔히 하듯이 네가 다 먹냐? 하니까 여자애가 또 반쪽을 주면서 먹어 하니까 남자애가 거기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네. 반을 주면 우리는 그냥 먹거나 안 먹거나 하면 되는데 반을 준 게 자기를 놀리는 것 같았대요. 네.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머리를 잡고 여자애가 머리를 묶고 있었는데 바닥을 그냥 친 거예요. 이제 그 아이들이 제가 면담을 해보면서 느낀 게 자기가 화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그냥 대부분 쭉 올라가는 그냥 거죠. 바로 올라가 버려서 이제 행동화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분노의 감정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 한번 이제 이 분노의 감정이 휩싸여 버리면 이성적인 능력이 마비돼 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몇 분 뒤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성적인 마비가 된 상황에서는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게 뒷일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서는 네. 반성하나요? 이제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데 만약에 그때 반성을 안 하고 죄책감을 못 느끼고 네. 후회를 안 하면 이 반사회성이 굉장히 강한 아이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네, 사이코패스라고도 사이코패스 표현을 하는데 비슷한 거고 네. 그래도 내가 본인도 불편하고 힘든 아이들이 사실은 반사회성을 가진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노 조절 저는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를
범죄에 사용하는 걸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사이코패스는 의학적 용어거든요. 의학적 용어인데 범죄에 그걸 사용하게 되면 그럼 이 사람이 환자냐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도 똑같이 처벌하거든요. 네. 그러면 사이코패스로 됐을 경우는 환자니까 그러면 감경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아니 그거는 아니죠. 병원으로 들어가야 되냐 그 부분이 연구가 아직 다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아직 연구가 안 돼 있어요. 말로는 사이코패스라고 하면서 처벌은 그대로 진행되는데 그러면 그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출소를 하면 그 다음은 똑같이 환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인격 장애는 정신질환 환자로 지금 보지는 않고요. 감경의 대상은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아니에요. 책임 능력은 네. 분명히 있고요. 네. 그런 사람들은 또 자신한테 이득이 되는 게 어떤 건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있고요. 네. 이제 소년원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판사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같은 사이코패스라도 예를 들면 제가 봤던 한 아이는 어려서부터 계속 엄마, 아버지의 음주 문제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결국 그런 문제 때문에 엄마가 자살을 하고 여동생도 뭐 이제 굉장히 쫓겨나고 막 나가고 그다음에 결국은 자기가 보육원에 가게 되고 거기서도 또 선배들로부터 네. 맞고 술 일찍 먹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굉장히 소년원에 아주 재범률 제로에 도전하셨던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을 이제 의자로 내려 찍어서 제가 상담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한 경우는 뭐 성경 필사하고 프로그램도 정말 잘하고 잘 지내고 거기서 하는 여러 가지 뭐 바리스타나 뭐 마술 뭐 이런 프로그램들 열심히 하면서 점수 이렇게 쌓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후자 애들은요, 성매매, 그다음에 착취, 뭐 포주 역할을 했던 애예요. 애들이 네. 애들이 포주를 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후자 쪽은 굉장히 영리한 아이죠. 다른 아이들을 이용해서 자신이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잘 해나가야 될지를 잘 아는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사회적으로 볼 때 전자의 경우는 우리가 훨씬 끼어안고 보듬어주고 치료하고 좀 더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반사회성이 높은 죄책감 없고 착취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널 지켜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소년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자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실제로 해보면. 물론 이제 개선되어야 될 점도 굉장히 몇 가지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 사후에 이 아이들을 제대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들이 잘 없다는 거고요. 대개는 가정 환경이 망가진 경우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을 갈 부모조차도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돌아갈 곳이 없는 아이들도 있고요. 뭐 예스센터나 경기도 청소년 자립센터 뭐 이런 데로 보내는데 거기서 적응 못하고 또 나가고 보호관찰 제대로 안 받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보호관찰 분들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소년에도 1대 300. 네, 굉장히 아니 1대 130. 네, 1대 그러니까 130. 하여튼 전 세계 최고예요. 네. 독일이 1대 7. 네. 근데 우리나라가 1대 130이에요. 사실 이제 경찰 인력도 늘려야 되지만 사실 앞으로 보호관찰금 분들의 전문성과 인력을 확충하는 게 굉장히 어쨌든 이런 부분에 안전한 사회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아이들이 투표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자원들 투입이 굉장히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관심도가 떨어지죠. 네,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소년원 시설 자체도 굉장히 열악하고 전 제주도에 가봤는데 네. 거기도 아직까지 네, 옛날 시설. 서울 소년원 이번 이 여름에 이 더운 날씨에 250명 아이들이 과밀화돼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큰 사고 없이 이 여름을 넘겼다라는 게 정말 그때 그 서울 소년 원장님한테 정말 치아를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정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소년법 폐지가 범죄 예방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죠. 보완해야 될 점이 있죠. 애들을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폐지는 아니고요. 네. 강화를 해야 되는 건 어떤 경우냐면 이 아이들이 충분한 관심과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처벌도 어느 정도 강화되어야 그거에 상응한 어떤 치료 처분 같은 것들을 강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법이 너무 약해버리고 처벌이 약해버리면 우리가 그런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저는요.
지금 우리 법이 약하다 문제보다는 우리 법의 실현이 약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양형이 더 약해져 버렸어요. 지금 법 자체가 약하진 않아요. 그렇죠. 양형이 제 말씀이 이제 예, 그쵸. 양형이 약하다는 말씀인 그 거죠. 말씀하시는 네, 거 네. 너무 봐주고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성인의 경우에 네. 음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범죄를 일으켰을 때 3년 미만의 범죄의 경우에는 치료라는 것들을 아예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초기에는 되게 이제 벌금이나 이런 아주 사사로운 이게 약한 처분만 하다가 결국 병이 점점 심각해져서 훨씬 더 심각한 알코올 관련 범죄로 진행되게끔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 체계가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소년법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초기에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죠. 초기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아이들이 나빠지고 악화되고 재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는 체제가 훨씬 더 보완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건 공감하고. 네,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재원과 인력과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그 영역에 투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재원 투입도 잘 안 되고 있고요. 네. 오히려 복지라고 하면서 다른 부분은 이게 돈이 투입이 되는데 소년범에 대한 예산 투입이 참 인색해요. 투표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셔서 제가 갑자기 딱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생각을 못 했었어요. 왜 그럴까? 밥값도 없어요. 맞아요. 네, 소년원의 밥값이 부족해서 그 지원을 받아서 아이들한테 풍족하게 먹이려고 애쓰시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건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네. 그래서 소년범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는 사실 그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그렇죠. 돼요.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커리큘럼 그리고 보호관찰 제도.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이 아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게 가정폭력이거든요. 네. 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재발을 하지 않도록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하고 그걸 강제할 수 있고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시스템도 좀 만들어져야 되고요. 또 사실 가정폭력과 제일 문제가 관련이 많은 게 또 음주거든요. 네. 그 음주와 관련된 사사로운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훨씬 더 조금 더 엄격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회, 가정 모두가 협치가 제일 맞습니다. 필요한 네.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뜨겁게 소년법 폐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가정 폭력이 일단 잡혀야 돼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이 음주에 노출되는 것도 잡아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잘 조절이 안 안 돼요. 되죠. 너무 음주 구입 성공률이 너무 높아요. 그냥 가서 사오잖아요. 그러니까 음주 구입 성공률이라는 아주 고난이도의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사실상 금방 사요. 네, 네. 그래서 음주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리고 가정폭력 그리고 경제적인 것.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가정폭력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분리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음주 문제가 있어서 일을 하고 다니지만 가정폭력이 발생을 하니까 그게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가고요. 그 아이들이 뭐 보이는 그 분노의 상황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건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을 입원을 시키면 이 가족이 경제적으로 붕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들은 또 다시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결국은 불안한 동거가 다시 시작되는 시작되고 거고. 아이들은 그 불안한 동거에서 집을 나가는 일이 또 생기더라고요.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나가서는 또 마땅하게 있을 곳이 곳이 없으니까 범죄에 노출이 되고. 네, 또 이제 제가 싫어하는 단어인데 이제 소위 가팸이라는 이제 그 아이들끼리 또 모여서 이제 맞아요. 사실은 애착 관계를 그 안에서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애착 관계를 형성하다가 만약에 분노가 생기면 그 분노가 조절이 더 안 안 돼요. 되고,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우리끼리라고 형성을 했는데 그 우리끼리 안에서 관계가 결여되거나 아니면 깨지게 되면 그 분노가 더 커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국 분노라는 건 제일 약한 대상에게 표현돼 이게 아래로 흘러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노인분들하고 노인 학대. 청소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전반적으로는 저는 이제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보여줬던 세월호 부모에 대해서 보여줬던 문제들, 최근에 뭐 강서구 장애학교 부모가 보였던 그 무릎 꿇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보였던 조롱, 뭐 이런 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공감 능력들을 얼마만큼 회복해 갈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사실 저는 이 군사정권의 영향이라는 생각을 좀 드는데 이게 폭력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처벌을 강화해서 아이들을 관계를 단절시키고 가두고 이렇게 하자는 것도 사실은 폭력적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어쨌든 이제 그 아이들이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사회의 이득이다. 안전한 사회로 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다라는 인식을 좀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년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소년법은요, 제1조에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 등의 필요 조치를 하고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원래 아버지와 같은 법이라는 것으로 처음에 독일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년법은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어떻게 사회에서 보도만 안아서 내보내는가 하는 건데요. 강력 범죄가 발생을 하면 그 아이들을 처벌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소수의 그 아이들이 다수의 다른 아이들과 같아져서는 안 됩니다. 처벌의 양분화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제 그 강력한 폭력 범죄를 한 아이일수록 또 그 이면에는 그 아이들이 폭력의 피해자였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우리가 보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장에서 계셨던 임상을 하고 계시는 이계성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원장님이 좀 힘들더라도요, 여러 번 모시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이야기를 이제 좀 들어보고요, 제가 한번 현장에 따라 나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상을 알아야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상 앞에서 포퓰리즘식으로 법을 고치겠다 또는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요, 그 아이들은, 소년들은요,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다음번에 또 나와주시고요. 저 좀 한번 치료할 때 한번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비공개로 해서. 수요일마다 가거든요. 네, 수요일에 저 가는데. 연락 드릴 네. 테니까 좀 한번 저희 적반하장팀이 나가서 비공개로 해서 이렇게 학생들 얼굴 안 보이고 네. 해서 한번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먼저 그 서울 소년원하고 좀 접촉을 네, 하셔야 될 소년원 것. 쪽은 네, 그쪽은 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하셔도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근데 아이들이 제가 이제 판사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건 아이들이 이 범죄가 과연 치료 대상이냐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뇌가 미성숙한 상황인 거예요. 뇌가 미성숙하다. 네, 뇌가 아직 발달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뇌가 미성숙하다. 네. 네. 그러니까 아직 이성적인 뇌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뇌만 굉장히 크게 의학적으로 그런가요? 네, 감정적인 뇌만 크게 돼 있어서 쉽게 감정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고 그 임기응변식으로 행동하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 뇌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상처받은 뇌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이게 도와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결국은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보호받고 있다는, 이해받고 있다는 이런 정서적인 경험,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쨌든 총체적으로 볼 때는 이 아이들의 폭력성을 낮추고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문득 이런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소아과, 소아청소년학과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동은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그 얘기 아시죠? 네. 잘. 그래서 소아과가 왜 있어야 하느냐, 즉 내과만 있으면 되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 아동은 어른의 축소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해서 바로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소년법도요. 소년은 어른의 축소판이 아닙니다. 뇌가 미성숙하다라고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감성적 뇌가 이성적 뇌보다 더 발달되어 있는 그 아이들을 어른과 똑같이 처벌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독일의 소년법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17년 9월 8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요, 왜 문재인 대통령은요, 책임을 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그분 곁에 있는 특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리아 패싱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아직까지 레드라인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도대체 기는 무엇이고 아닌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라는 말 아세요? 기다 아니다. 자,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다. 레드라인 기다. 저는 기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네. 또 다른 경우는 나이 문제죠. 네. 지금 14세로 돼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4명 중에 다 친구인데 3명은 되는데 1명이 14세 미만이라고 처벌 안 받으니까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얘도 처벌받게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그런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장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명이 같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네. 그중에서 한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법이 소년법이라는 어떤 대원칙의 특별법을 만들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는 약간 좀 불합리해 보이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이 작은 불합리해 보이는 결과를 막기 위해서 그럼 소년법 자체를 폐지하자.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각서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질문이 있어요. 예, 예. 자, 이 4명이 같이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그냥 성인들인 경우에요. 네. 자, 4명 중에 한 사람은, 그러니까 단장님은 검사 시절에 계셨으니까 제가 네. 질문을 할게요. 4명 중에 3사람은 멀쩡한 정신이에요. 네. 한 사람은 술을 엄청 먹었어요. 네, 네. 형량 같습니까? 네. 다르죠. 그쵸? 네, 그럼 또 다르죠. 질문이 있습니다. 4명이 같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네. 한 사람이 농화자예요. 네. 같습니까? 농화자는 지금 우리 형법에 감경하게 감경이죠. 되어져 있죠. 반드시 그러니까 감경하게. 감경이잖아요. 네네. 그럼 형량 같습니까? 같지 않죠. 그럼 4명이 있어요. 네. 한 사람이 금치산자예요. 네. 형량 같습니까? 다르죠. 그럼 4명이 있어요. 제가 지금 예를 계속 드는데 법률 조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9조, 10조, 11조 네.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네. 4명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한정치산자예요. 같습니까? 한정치사자는 감경할 수 있게 돼 있죠. 감경이니까. 네네. 지금 이 4명이 어른인 경우에도 형량이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를 수 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히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형을 안 받을 수도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 충분히 않습니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단장님, 이 소년법의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그건 맞죠. 형사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형사 책임의 예외 사유를 뒀고 범죄자가 공범이거나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자 중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생길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는 언제나 모두가 똑같은 조건에서 처벌 대상은 아니잖아요. 양형에서 그렇죠. 바뀔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논리대로라면 결국은 단순하게 지금 소년법의 형사 미성년자나 소년법을 다룰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형사상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가 맞는지도 따져봐야 되는 것 같고요. 바로 책임론 부분이 다시 그렇죠. 흔들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그렇다고 하면은 오히려 음주 감경 부분은 제일 문제 아닌가요? 음주 감경 문제 많죠. 아니 술을 마셨다고 해서 봐줘야 한다. 그 논리는 그러면 만약에 마지막에 사고를 치기 위해서 술을 막 마시고 그런 다음에 몸에다가 술을 바른 뒤에 내가 술을 마셨다라고 주장하면 그렇죠. 감경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음주 감경이 더 문제인 거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는- 다만 지금 이제 요 사건에서 조금 더 소년법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소년법이 적용되어지면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불가능하잖아요.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에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약속대로 제가 매일 찾아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음 주에도요. 제가 매일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개편 중이기 때문에요. 조금씩 좀 변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에는 안 드시는 분도 나오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주제도 나오기도 하는데 개편 과정에 시뮬레이션? 한 번쯤 이렇게 시험 방송 중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싫다는 댓글이 올라오면 과감하게 정말 정상적인 개편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다 뺄 겁니다. 시험을 해볼 수 있고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에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를 맞을 때는 강하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칭찬도 정말 격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반하장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요 정준길 단장님 모셨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단장님 이번에 여성 TF팀의 단장, 법률 단장 또 맡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바로 발족식을 할 건데요. 네네. 여성 특위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책임감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네. 인간을 존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게 제 꿈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 특위임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저는요, 남녀 차별이란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 인간 평등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비록 여성특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출범하지만요. 이제 앞으로는 인간에 대한 그리고 인권에 대한 이야기. 저는 인간의 권리, 인권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단장님. 네. 여학생 4명이요. 부산 후미진 공장에서 후배 여중생을 벽돌, 소주병 그리고 사다리로 정말 1시간 넘게 폭행을 해서 피투성이로 만들었던 사건이 있는데요. 네네. 제가 그걸 지난주에 수업을 했어요. 네네. 학교에서. 근데 학생들은 그 영상이 장난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 영상이 가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 분들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진짜 그 영상을 보고요. 처음에 제가 한 다음에 저도 모르게 진짜 울어버렸어요. 진짜. 왜냐면 그 영상을 찍은 애들도 너무 잔인하지만 그 영상을 돌려서 보는 사람들도 잔인하고 그 당한 그 여학생은 도대체 그 슬픔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감당할까 싶었는데요. 자, 문제가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가해자가요. 정말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사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나오자 소년법 폐지가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고 소년법 폐지에 대한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법을 청소년 보호법 폐지하자는 청원안이 올라갔답니다. 그리고요.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이 말을 한 의원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청소년 보호법이랑 소년법은 전혀 다른 법이고. 당연하죠. 청소년 보호법은 그야말로 보호를 위한 법이고요. 소년법은 처벌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형법이 결합되어 있는 특별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형법이라는 체계가 있는데요. 그 형법이 어른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동을 위한, 소년을 위한 소년법을 하위법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형법의 옆에 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특별하게 이 대상을 위해서 처벌하자라고 하는 법이 하위가 아니고요. 옆으로 두고 특별법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 형법보다 좀 더 대상을 한정 지어 두는 법이고요. 좀 더 형법 체계와 형사소송법 체계보다 다르게 만들어 둔, 즉 하위법이 아니고 특별법입니다. 여러분, 특별법이 형법의 특별법 중 하나가 소년법입니다. 그런데 소년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형법의 특별법인 다른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 아닌데 그 법안에도 소년법과 관련된 법들은 중간중간에 나온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왜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그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부터 이제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의 이런 범죄가 흉포화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소년들을 이렇게 소년법이라는 별도의 법으로서 이렇게 보호해 줄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피해자들을 또는 사회를 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소년법 규정을 폐지한다든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좀 더 강화해서 네. 제대로 그런 사람들을 처벌받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또 피해자들을 지켜주는 길이 아니냐라는 시각에서 지금 이런 소년법 폐지 내지 개정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은 어른과 똑같이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바로 응보형 관점인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법은요, 우리 교정, 특히 우리가 이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요, 과거에는요, 응보형이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최근 들어서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응보가 아닌 바로 교정과 교화로 돌아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독일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요,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처우라는 테오아라고 테터오퍼, 그러니까 피해자 가해자의 화해를 유도해서 화해시키는 제도가 지금 모든 곳에서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특히 소년법에는 세계적인 추세가 화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소년법을 폐지하고 강력하게 지금 처벌하자라는 여론인데요. 자, 단장님,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형사 책임이 인정돼야 되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어떤 특정한 행위들을 불법이라고
말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그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범죄 어떤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위법한 행위를 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규범적 평가를 해서 비난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정한 나이,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일정한 나이,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스스로가 자기를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일정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속칭 말하는 형사 미성년자라는 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형법 구조에서 14세 미만의 자인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게 되어져 있는 거죠. 네, 그런데 14살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모두가 14살 미만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죠. 네. 사실 이제 독일에서 14살이 되게 된 이유는 네. 우리 최고위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학제가 그렇잖아요. 네, 커리큘럼이 14세, 그렇습니다. 커리큘럼상 네. 14세가 되면 일종의 의무 교육이 끝나는 나이였기 때문에 네. 그 나이를 기준으로 14세를 한 건데 그것이 이제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형사 미성년자 제도가 들어오면서 네. 큰 고민을 하지 않고 사실은 14세로 한 거죠.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14세를 굳이 뭐 얘기하자고 하면은 아마 중학교 2학년? 2학년 네네. 정도 되는 나이인데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12세로 하거나 안 그러면 중학교를 졸업한 15세 정도로 하는 어떤 입법자의 고민이 과거에 필요했었는데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독일에 14살로 돼 있으니까 14살로 받았는데 아주 뭐 낮은 데는 7살도 있고요. 또 심지어 서구 북구의 미국 북유럽. 예,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18세인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요, 14살이 맞습니다. 네. 프랑스는 13살 미만이고요. 영국과 호주는 10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15살, 포르투갈은 16살,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18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14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간에 정말 적정선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18살부터 7살까지 다양한 연령이 형사 미성년자 나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단장님. 지금 네. 현재 소년법을 폐지하자라고 하는 입장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력 범죄를 저질렀으면 강력하게 어른과 똑같이 처벌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년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강력한 범죄 그리고 네.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된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형법이 있는데 소년이기 때문에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지는 건데 네. 그 소년법이 우선 적용되어지는 것을 막자. 네, 사용을 하자라고 또 법안도 또 제출을 했어요. 어느 분이 했는지 저 참 궁금한데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사형제 이거를 존치할 거냐 폐지할 거냐를 두고 얼마나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까? 네. 그 큰 논쟁이 제대로 지금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소년들을 지금 형사처벌 네. 수준을 지금 좀 사형까지 하게 하자는 거는 이건 좀 지나친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네. 소년법을 폐지한다는데 공감을 하고 지금 뭐 10만, 20만 계속 폐지에 서명을 하고 있대요. 네네. 그뿐이 아니라 개정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주 단순하게 개정은 연령 개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죠. 또 아시겠지만 무기징역 20년으로 하자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자, 무기징역 20년 이 부분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사형이고 그다음 무기징역. 무기징역 다음에 이제 유기징역인데 유기징역은 우리 형법에 의하면 42조에 의하면 원래 30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1개월에서 30년까지 하게 돼 있는데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 하게 되어져 네. 있어요. 지금 법이. 그런데 지금 이 소년인 경우에는 네. 무기징역이나 사형은 선고하지 못하게 돼 있고 그쵸. 그런 경우에는 형을 최대한 15년까지 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네, 그 15년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과거의 형법이 유기징역형은 과거에 15년까지로 돼 있고 이제 형을 개정됐죠? 가중하는 경우에는 25년까지였거든요. 근데 이게 개정되면서 30년과 50년으로 지금 바뀐 그렇죠. 상태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 볼 때 형법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 소년법의 최고 형량도 15년이 너무 낮다. 그래서 좀 올려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올리는 방법이 형법과 비교해 보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형법이 15년, 25년에서 30년, 50년으로 올렸으니까
최대 유기형을 30년까지 늘리는 방법이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인데 30년은 너무하다라고 보고 15년에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조금만 올리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른정당의 하모 의원이 얘기한 20년으로 늘리자는 이제 그런 방안인 거죠. 근데 그것도 역시 너무나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사실은 원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거나 그럴 때 법제실이라든지 아니면 입법자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몇 년형을 굉장히 고민해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 지금요 양형이라든지 아니면 형의 기준을 보면은 좀 들쑥날쑥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폭행했을 때가 2년 이하의 징역이죠. 지금 2년 폭행죄가. 이하죠. 네. 그런데 사람이 개를 때렸을 때가 1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근데 네. 그걸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리자라는 법안이 발의가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람이 개를 데리고 가는데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이 개를 때리고 싶을 때 개를 때리면 안 돼요. 주인을 때리면 형이 더 작아져요. 이 말도 안 되는 형량의 기준이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고민을 하지 않고 형량을 정한다는 거죠.